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정신분석이 감정과 신앙을 말하다. 지은이는 변상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상담학과 석박사 과정 겸임 교수입니다. 인생에 행복하길 원한다면 결심해야 한다.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복감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춤춰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언젠가는 저절로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긴 인내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언젠가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며 의지를 갖고 자기 인생을 잘 꾸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 삶의 게으름인데 그런 게으름은 심리학에서 보면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해당한다. 이것을 극복할 대안은 감탄하는 것이다. 표현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우울해지면 본능적이 된다. 과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하게 술을 마시거나, 과하게 자거나, 과하게 성의 흥분에 심취하려는 것은 그 근원이 우울해서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공동체 정신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 탐구와 자기 실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행복을 결심해야 한다. 그냥 행복해지는 건 없다. 우리는 대부분 신경증적 증세를 겪으며 살아간다. 신경증의 핵심 원인은 주로 억압에 있다. 억압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억압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감정 그 자체를 생매장해버리는 것과 같다. 여성 정신분석학자였던 카렌 호나이에 의하면 완전주의는 개인의 병이 아니라 문화가 만든 병이라고 했다. 완전주의는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한 병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나에게 완전주의를 심어주었다면 그건 나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같고 타인에 의해 강제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부모가 심어준 욕망에 의해 옷을 입고 엉거주춤한 춤을 추며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겠으며 참된 쉼이 있겠는가? 인생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위니캇이 말한 플레이의 상태다. 여기서 플레이란 단순한 논다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과 창조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을 의미한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화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정상적인 감정 반응으로서의 분노, 분노를 제대로 표출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삐침이라고 말하는 수동적 공격성, 평소 분노가 없는 척 억누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헐크같이 돌변하여 상대에게 화산 폭발하듯 표출하는 경노가 그것이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 가장 힘든 배우자 유형 중 하나가 분노하면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피가 마르고 화병이 생길 정도다. 우울증의 다른 말은 얼어붙은 분노다. 정신분석에서는 분노에 취한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애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애도는 슬픔과 다르다. 슬픔이 감정이라면 그 감정을 행동화시킨 것이 애도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땅을 뒹구는 행동은 모두 애도의 과정이다. 제대로 화를 낸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화를 내면 그 자체가 치료의 증거다. 아직도 서운한 게 많고 잘 삐치고
복수를 생각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감정을 죽여버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분노한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살 시도다. 대상관계 이론가였던 위니캅과 자기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건강한 개인에 대해 의존할 때 의존할 줄 알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살아갈 적에는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그런 주체를 건강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내면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기 것만을 강조하고 EQ, 즉 정서지수보다는 IQ, 지능지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들로 인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은 감정적 상처를 받고 더욱 움츠러든다.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인격 장애자라 부른다. 자녀를 키울 때 바른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라. 건강한 아이로 키우면 자연스럽게 바른 아이가 된다. 그러나 바른 아이로만 키우려 한다면 그 아이는 절대 건강하지 않은 아이로 자라게 된다. 신경증 환자가 되고 평생을 길을 못 펴고 눈치 보며 사는 인간이 된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된다. 자기의 욕망을 찾아 사는 삶이 반드시 악한 삶이 아니라는 걸 자각했으면 한다.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적에 그 지독한 고통을 목도한 사람으로 병과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 앞에 그 누구도 장사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영적인 문제란 죽음의 문제다. 20, 30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삶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40, 50대와 대화해 보면 건강을 핑계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 말 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하게 된다. 최근 20대부터 소장해온 1만여 권의 책들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나에게 유일한 소유는 그 책들이었다. 누구보다 지식을 탐하고 살았다. 알려고 했고 알매의 기쁨도 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내의 죽음이란 블랙홀을 마주하며 나의 모든 것이 뒤집혔다. 죽음이란 참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다. 아무리 공부해도 적응되지 않는 이물질 같은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어간다. 그러니 아직 건강할 때 삶의 목표와 이유를 되묻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자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죽음의 문제는 나를 유한성으로 이끌고 유한성의 문제는 나에게 남은 삶을 어찌 살 것인가를 묻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은 악함을 드러낼 수 없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함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미숙할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왜곡된 점을 투사한다. 성숙한 사람은 내 탓이라고 한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믿는다. 사랑이 있고서야 공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갓난아기들을 관찰하며 아기들이 맨 처음 접하는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젖가슴이라고 했다. 엄마 젖가슴은 아기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바로
좋음과 나쁨의 경험이다. 젖이 잘 나오면 좋음이 느껴지고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너무 나와 숨을 막으면 아기들은 이를 나쁨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클라인은 아기들이 맨 처음 접하는 대상 경험은 좋음과 나쁨의 경험이라고 한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 잘 나오는 젖은 혀로 빨지만 안 나오는 젖은 이빨로 깨무는 공격성을 표현한다고 한다. 클라인은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를 거친 후에 우울적 자리로 왔다고 했다. 우울적 자리란 우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에 대해 인지하게 된 아기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젖가슴을 공격하거나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 대상이 자신의 공격성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윤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클라인이 말한 우울적 자리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다. 타인의 존재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공감적 인간을 말한다. 굿과 배드라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본다면 아동학대를 일삼은 교사나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양모 역시 겉으로는 멀쩡한 일반인으로 보였으나 그들의 내면에는 분열된 대상의 기준이 있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의 몸에 구타하는 행위는 쉽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구타를 일삼았다는 것은 양모 마음의 분열적인 특성을 죄 없는 아이에게 투사한 것이다. 양모는 자기 내면의 배드 속성을 정인이에게 전가하고 투사하여 그 아이를 나쁜 대상, 나쁜 아이로 만든 것이다. 나와 나의 관계가 드러난 모습을 자아상이라고 한다. 자아상의 변화는 운명의 변화와도 같다.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평가하는 것을 자존감, 자기존중감이라 부른다.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불편하다. 내가 나인데 내가 나를 불편해한다면 삶이 어떨까? 그게 생지옥이라 생각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기가 자기를 불신하는 것이다. 슬프게도 대부분 그런 불신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불신이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의 유명한 8단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1단계인 부모,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다. 이런 신뢰가 깨지게 되면 아기들은 모든 걸 의심하고 고민하게 된다.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확인 강박에 들어간다. 이게 습관이 되어 나타난 증세가 바로 강박증인 것이다. 강박증의 핵심은 불안이지만 불안의 핵심은 불신이며 불신의 핵심은 자기 불신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화해다. 그러나 자기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 자기 화해이기도 하다. 자기 이해가 부족하여 자기 화해를 못하고 자기 불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이해란 정확히 자기 감정의 문제를 언어화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 커다란 감정은 희로애락이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감정이 있다면 노, 즉 분노의 감정일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관계든지 화를 낼 일이 없으면 깨어질 일이 없다. 분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나를 화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화는 스스로가 내는 것이지 누군가가 화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갑자기 내 차를 박았다면 당연히 차문을 박차고 나가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략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고가 난 순간 우리는 놀라지만
상황을 보고 즉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화를 낼까? 나가서 말을 건넬까? 우리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화를 낸다면 그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화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내 감정의 주인이라는 말인가? 내가 어릴 적에 깡패라 불리던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 깡패들이 길을 가다 시비를 건다. 시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당신 나 무시해? 왜 째려봐? 사실 누가 어깨에 힘주고 인상 쓰는 사람을 무시하겠나? 늘 자기 마음에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라는 심상이 있기에 그런 말을 내뱉고 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수행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스님이나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은 수행의 과정이다. 성숙하다는 건 결국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무의식을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 감정을 돌보며 감정을 수행하는 삶. 그런 삶이 삶을 복잡하고 갈등하게 만들 리가 없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진 자만이 삶을 복잡한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워내야 한다. 어느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화는 바로 내가 내는 것이다. 상담을 오래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쉬웠는데 갈수록 어렵다라고 말한다. 정신분석 역사에서 프로이트와 비견될 만큼 걸출한 인물로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정신분석학자를 꼽는다. 그는 다른 심리학자들처럼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 오히려 I don't know, 즉 모름, 알 수 없음, 무지함, 이해 불가능에 대해 연구한 인물이다. 이미 철학에서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결코 물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내 앞에 펜이 있다면 펜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미지와 느낌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아는 것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일 뿐 정말 그 자체,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칸트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비온의 논지대로 보자면 이해한다라는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걸 나는 사연이라고 부른다. 나만이 그러하다는 뜻이다. 사연을 누가 이해할까? 사연이 커지면 한이 된다. 한이 맺히면 삶을 죽음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중독에 빠지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세상이 전쟁터같이 보이고 다 좀비같이 보인다.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나를 흘겨보고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인다. 비오는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다. 컨테인이라는 개념이다. 담아준다는 의미다. 자신이 큰 그릇이 되어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담아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 그저 눈빛이 말할 뿐이다. 밑도 끝도 알 수 없이 마주한 당신, 그리고 그 당신이 바라보는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나. 이 두 사람이 마주하며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해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다. 눈빛보다
마음이 더 먼저다. 프로이트의 매력은 인간 삶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주체성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신경증이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한 존재의 고뇌가 심신으로 드러난 증상이다. 한 번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혹은 주인답게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늘 눈치 보고 확인받고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산 것이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면 괜찮다.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된다. 지독할 정도로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된다. 그런 각오, 결단, 용기, 배짱이 필요하다.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그렇게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그럴 때 가혹한 초자아는 부드럽고 권위적이며 관찰적 초자아로 바뀌게 된다. 아팠던 사람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 고통스럽고 힘든 영향력을 주든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심어준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아팠던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울 줄 안다. 아픔은 분명 영향력이 있다. 상처를 받는다고 다 악해지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인간 존재의 가장 신비스러운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자유의지의 문제다. 사람은 어떤 경우든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 나는 수도 없이 미치겠다는 말을 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다. 자살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나는 체할 때 바늘로 내 손끝 하나 따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죽을 수 있는가? 그러고 보면 그들은 참 강한 사람들이다. 많이 아픈 사람은 많이 치유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물론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몇 년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는 왜 공부를 하니?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달랐다. 공부 안 하면 엄마에게 혼날까봐.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나라에 태어나 생존 경쟁하듯 시험을 보고 서열을 매기고 공부를 시키고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을 말이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사람 간의 계급을 그어놓은 우리 사회의 은밀한 폭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엇인지 나이 들수록 더욱더 실감하는 것 같다. 사회의 가치나 종교적 신념, 집단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언제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두려운 슈퍼이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일원인 우리의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을 자기 자녀에게 투영하여 자녀도 사회가 원하는 인간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키운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날마다 고갈되어 간다. 그렇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다. 사회가 요구하는 아버지, 사회가 요구하는 집사님, 사회가 요구하는 직책을 가진 아무개는 있으나 인간 아무개는 사라진 지 오래다. 나는 20여 년간 프로이트와 융, 대상관계와 애착이론, 자기심리학을 공부하며 가르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얼마나 거짓이 많고 명분이 많고 이데올로기가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다.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어쩌겠나.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외로움도 견딜 수 있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아서 행했던 모든 행동을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싫어서 하지 않는 그런 자율적인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라는 책이 있다. 저자 브라이슨은 이런 말을 했다. 오랜 기간 계속해서 자행되는 고문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을 찾곤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중인격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억압과 무시가 많았던 옛적부터 내려오는 말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니었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받을 때 나도 사람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면 힘있는 사람도 움찔한다고 한다.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성폭행이나 학대, 구타, 끔찍한 외상적 장면, 절망적이며 공포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린다. 그럼 고통을 경험한 순간의 나와 그 고통을 원하지 않는 나 사이에 경계가 생기면서 고통을 경험한 인격과 고통을 피한 인격은 다른 인격이 되는 것이다. 다중인격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여리고 연약한 자아가 감당 못하는 현실을 체험했다는 반증이다. 정신분석을 공부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정신을 갖고 한 세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놀라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아를 갖고 살지만 이 연약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대안이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즉 인간은 이야기적 존재라는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귀신이 등장할 때면 늘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궁금했다. 왜 우리나라 귀신들은 항상 입에서 피를 흘릴까? 결론은 할 말을 못하고 죽어서이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한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남은 한이 없다는 말이다.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속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는 그 몇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한 명도 없다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지만 당신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 없어도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줄 한 명이 있다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정신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두 가지라고 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그리고 애도하기이다. 처음엔 애도란 말이 참 낯설었다. 참으면 그만인 것을 왜 울라고 하나. 그런데 그 말이 옳았다. 억압이 너무 습관적으로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굳는다. 그런 사람은 병치레가 많다. 수도 없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억압이 원인이 되어 생긴다는 시민성 질환인데 본인만 모른다. 더 답답한 건 그런 병이 생긴 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적어도 우리에게 참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 목욕탕에 가려면 옷은 벗고 들어가지 않는가? 진리의 세계로 입문하려면 옷은 벗어야 한다. 상식의 옷을 벗고 비겁의 옷을 벗고 두려움의 옷을 벗는 것이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가 되어야 한다. 생긴 꼴 그대로 나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위축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다. 세상이 좋다고 알려주는 것만 믿지 말아야 한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정체성이라는 주체성을 잃어선 안 된다. 니체는 말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는
기독교의 부족한 면을 제대로 지켜보고 제대로 지적해준 참으로 고마운 철학자였다. 과연 사랑은 난 도저히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걸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M. 스캇 팩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생충일 것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스캇 팩은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독립을 이룬 두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요즘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주제는 성숙한 성인이다.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지만 성숙한 성인이 되면 매사가 자유롭다. 매임이 없다. 내가 나를 봐야 자유해진다. 결국 좁디 좁은 속마음을 갖고 상처를 끌어안은 채 상대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덕을 보려고 결혼하고 상대를 통해 현실을 바꾸려 했기에 그토록 사랑과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혼 사유는 늘 그렇듯 성격 차다. 결혼 전에는 성격 차이가 없었을까? 사실 성격은 70억이 넘는 인구 모두가 다 다르다.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나 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불신이요. 다른 하나는 대화의 불통이다.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는 후자다. 대화할 줄 모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화부터 내고 여자는 비난으로 시작해 원망으로 끝난다. 이런 가정일수록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을 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 각자의 선택이다. 이혼까지 했다면 더 이상 그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원망은 이혼 전까지만이다. 이혼은 원망도 이혼해야 한다. 이혼을 했다면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고 자기 스스로 본인의 삶을 책임지는 길만 남은 것이다. 이혼에서도 상대 배우자를 원망하며 저주한다면 그것은 정신병적 증세다.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성욕에 가깝고 순간의 매력에 가깝다. 미국인의 멘토로 불리는 M. 스캇 팩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순간 사랑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욕에 빠지는 것이라 역설하였다.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느냐는 것이다. 생물학적 차원의 매력이나 성욕은 배설이 목적이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사람에게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으면서 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으니 사랑은 나르시시즘적인 인간을 깨뜨리기에 가장 좋으면서 가장 예리한 칼과 같다. 그 칼에 베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공감하려면 내가 나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너가 보인다. 나르시시즘에서 나와야 진정한 그리고 타인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확대된 자기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스캇 팩은 사랑이란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나는 가족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가족을 망가뜨리는 건 마귀가 아니라 어색함이라고 강조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해서 참다 보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때를 놓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어색해서 타이밍을 놓쳐 더 서운한 감정을 쌓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초코파이 광고뿐이다. 말해야 한다. 표현해야 느낄 수 있다. 3번만 각오하고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좋아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길 바란다. 그럼 4번째부터는 절대 어색하지 않게 된다.
그걸 못해서 평생 오해하고 아쉬워하며 서로 아파 끙끙대는 가정의 슬픈 현실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 세대로 충분하다. 남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타인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범죄들은 90% 이상이 성인 아이가 저지른 참극이다. 그런 참극 뒤에는 공통적으로 불행한 가정 속에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이 스며 있다. 그런 피해자들이 어느 날 가해자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자기가 겪었던 지옥을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담자를 치유하면 할수록,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내면은 분노와 좌절, 불평과 냉소로 가득하다고 진단한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선진국 대열로 올라섰으니 이런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각 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알려주는 3가지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우울증 증가율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다. 국민들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아니라 비상벨이 켜진 것이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다. 영어 수학만 배웠지 같이 사는 법, 대화하는 법,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법,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법 등 가장 기본적인 삶의 주제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나의 진단이다. 범인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다시 온다는 말이 있다. 상처도 그렇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어디로 도망갈까봐 반드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 스스로에 대한 확인 사살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상처가 낫게 해달라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자신의 기저 정서로 돌아가고 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까? 짜장면을 먹다 보면 어딘가에 짜장의 일부가 묻는 것처럼 상처가 싫다고 하지만 그 상처와 오랜 세월 동거하다 보니 낯익은 대상이 된다. 문제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상적인 행복을 꿈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재는 없다. 과거의 상처, 그 기저정서를 반복할 뿐이다. 그 장소가 현실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정답은 억울함이다. 과거의 상처가 억울한 것이다. 거절당해 억울하고, 버림받아 억울하고, 무관심하여 억울하고, 가난하여 억울하고, 소외당해 억울하고, 몸이 아파 억울하고, 편애받아 억울하고, 학대받아 억울하고, 방임당해 억울하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는 자기 상처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 상처는 스스로 마주하여 묵묵히 관조해낼 때 그 질긴 기저 정서가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상처를 마주하고 관조하기까지 돕는 이가 상담자다. 상담자는 절대 문제 해결사가 아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였다. 얼은 영혼과 정신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게 썩었다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지옥을 앞당긴다. 마음이 천국인데 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송신기 하나를 갖고 산다. 그 송신기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주파수를 끊임없이 보낸다. 그래서 마음의 주파수와 정서적 주파수가 나와 맞으면 너무 기뻐하며
마치 상대가 나의 전부를 아는 것인 양 잠시 착각에 빠진다. 그 정서적 주파수를 상담에서는 공감이라고 부른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확인받기를 원한다.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역기능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역기능 가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공감의 부재, 대화의 부재, 반응의 부재, 감동의 부재 등을 말한다. 그저 밥 먹어라, 다녀오겠습니다와 같은 가장 기본적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가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공감의 부재의 가정이다. 역기능 가정의 구성원들은 다들 내면이 외롭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할 것이다. 모든 대화의 목적은 단 하나, 공감받기 위해서다. 공감이 없는 대화는 정보의 전달일 뿐이요, 썰렁한 넋두리에 불과하다. 나는 같은 남자지만 남자들끼리 정치나 경제 같은 큰 문제들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 여자들은 아주 작은 주제 하나를 갖고도 1시간 내내 수다라는 대화의 장을 만든다. 중년기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보면 여자들은 잠시 남편의 부재를 애도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떠나면 멘탈 붕괴가 오면서 갈수록 고통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대화를 받아줄 대상이 부재한 탓에 절박한 고립감으로 심신이 병든다고 한다. 옳고 그름만이 대화의 주제였기 때문에 다정하고 소박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탓이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과 있는 척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에 아예 제외하였다. 문제는 공감 능력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은 공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안에 갇히는 것, 이것은 참 무서운 병이다. 다른 게 광기가 아니라 이게 광기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같은 광기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자아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내면이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냉정하기 그지없다. 분명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것이 사실이다. 단, 그런 성향이 타인의 눈에 밉지 않아 보이면서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 부른다.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상담실을 떠날 때 나 스스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우연히 그분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 다른 여자분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 있었다. 재혼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며 나는 변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할 만한 자들이다. 누군가 약속의 정의를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라고 말하던데 그 역설이 참으로 씁쓸하다. 그런 면에서 정신분석가 윌프레드 비온의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이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사람을 고치거나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고쳐도 다시 반복할 것이며 치유해도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인 진실을 마주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순간만 진실하다.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진실은 온데간데 없다. 인간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연민이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악한 존재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되어져가는 존재일 뿐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속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변덕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를 묵묵히 견디면 성숙이 되는 것이다. 현대 정신분석학으로 알려진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기심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독특한 용어가 있다. 대상허기이다. 대상허기는 사람이 고프다는 말이다. 사람을 만나고 섹스를 하고 관계를 맺어도 뭔가 부족하다. 물질 남용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조절을 위해서 알코올, 약물, 음식, 섹스, 일, 도박, 게임, 쇼핑 등에 의존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는 애착이 정말 중요하다. 어린 시절 대상허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성장한 이후에 대상허기가 생겨도 절박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게 된다. 한번 그 심리적 포만감을 경험해 보았으니 말이다.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려면 과거의 항상성에 물들은 낡은 자아를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두렵고 낯선 일이다. 우리는 하나같이 보수적이다. 지독하게도 안 변하려 한다. 사람은 저항하다 변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다 죽기를 원한다. 이 지독한 저항을 깨는 것이 신뢰다. 신뢰의 힘은 대단하다.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다. 저항은 내가 만든 드라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드라마에 취해 산다. 그 드라마를 바꿀 때가 되었다면 금년으로 막을 내리자. 그리고 신뢰의 바탕을 둔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자. 지금까지 정신분석이 감정과 신앙을 말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는 마음, 정신, 심리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 스스로를 비춰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책들은 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고 방향을 잡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상담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책으로도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음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은 자살률 1위, 우울증 증가율 1위, 이혼율 2위입니다.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며 육체의 문제는 점점 더 해결되어 가는데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는 대부분 그냥 참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스트레스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대중화되었듯이 향후 10년 안에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도 건보 적용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병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들에게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죠. 그런 것 말고 감기 증상으로 가볍게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듯이 정신과 심리와 마음이 만성적이든 일시적이든 취약해진 시기가 온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심리 상담과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행복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처음엔 돈이 더 드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 건보 재정 건전성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있었지만 요즘 제 마음에 꽂힌 문장은 나를 보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나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행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존재는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희한한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인지조라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사자성어라서 저게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지 인생 지가 조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듣자마자 일행이 한바탕 폭소를 터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은 나 자신,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합니다. 마음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세상을 뒤흔들 어두운 힘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당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